중국 최대 IT 기업의 회의실 한 남자가 키보드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쉽니다. 리웨이, 베이징에서 15년간 UX 디자이너로 일한 그는 지금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사용하는 메신저 앱, 그런데 입력 속도는 영어권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병음을 치고 한자를 고르고 다시 확인하는 3단계. 일본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죠. 동아시아 3국 중 오직 한 나라만 이 저주에서 벗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2024년 봄 서울 출장에서 리웨이가 목격한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인들은 생각하는 속도로 타이핑했습니다. 변환 과정도 선택 과정도 없이 말이죠. 600년 전 한 왕의 결단과 50년 전 한 의사의 집념이 어떻게 디지털 시대 최강의 무기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역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웨이입니다. 베이징에서 15년째 UX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죠. 중국 최대 IT 기업 텐센트 산하 메신저 개발팀에서 사용자 경험 개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4억 인구가 매일 사용하는 앱이니까 작은 개선 하나가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 자리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지금 15년 경력 동안 가장 답답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타이핑 속도입니다. 우리 중국인들이 메시지 하나 보내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제가 실제로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 충격적이에요. 영어권 사용자들은 분당 평균 60단어를 칩니다. 그런데 중국어 사용자는 겨우 30단어 수준이죠. 정확히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유는 명확해요. 우리는 타이핑할 때 2단계 과정을 거쳐야 하거든요. 먼저 병음이라는 영어 발음을 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이라는 뜻의 중국을 쓰려면 CHONGGO라고 영어 알파벳으로 쳐야 해요. 그럼 화면에 발음이 같은 한자 후보들이 쭉 뜹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글자를 찾아서 클릭해야 비로소 입력이 완료되죠. 생각하고, 치고, 고르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매번 반복되니까 속도가 날 수가 없어요. 더 큰 문제는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작년에 도쿄 출장 갔을 때 손이 개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도 히라가나를 쳐서 한자로 변환하는 방식을 쓰고 있더군요. 입력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 2단계 과정이라는 건 똑같았습니다. 회의 중에 한 일본 개발자가 한숨 쉬며 말했죠. 이건 우리 문자의 숙명이라고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숙명이라니요? 4000년 역사의 한자 문명이 고작 100년 된 키보드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 해답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서울 출장을 자원했습니다. 한국 파트너사와의 협업 프로젝트였죠. 사실 제가 서울행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우연히 본 영상 때문이었어요. 한중일 타자 속도 대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었는데 거기서 한국인의 타이핑 속도는 경이로웠습니다. 중국인과 일본인이 땀 흘리며 변환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한국인은 이미 커피를 마시고 있더군요. 저는 그 비밀이 궁금했습니다. 한글에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같은 동아시아 국가인데 왜 한국만 다를까? 그들은 어떻게 이 타이핑의 저주에서 벗어났을까? 그 답을 찾으러 지금 저는 서울로 향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강남에 위치한 한국 파트너사 네이버 오피스로 향했습니다. 협업 프로젝트 킥오프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측 개발팀 5명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통역사도 함께였죠. 회의가 시작되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 팀원 중 한 명이 노트북으로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타이핑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말도 안 됐습니다. 누군가 말하는 즉시 그 내용이 화면에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저 사람 속기사 출신인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쉬는 시간에 팀원들이 각자 스마트폰을 꺼내 메시지를 주고받는데 손가락이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였어요.
엄지손가락 2개로 타닥타닥 소리가 날 정도로 빠르게 쳤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통역사에게 물었죠. 저 사람들 전부 전문 타자수인가요? 통역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평범한 한국 직장인들이에요. 한국에서는 저 정도가 보통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보통이라고요? 중국에서 저 속도로 치려면 최소 10년은 연습해야 하는데요. 통역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특별하거든요. 생각하는 속도로 칠 수 있어요. 변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를 그대로 손가락으로 옮기면 끝이죠. 중국어처럼 병음치고 한자 고르는 과정이 없어요. 저는 그제야 영상에서 봤던 장면이 연출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정말로 저렇게 빠르게 칠 수 있는 거였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 갔을 때도 관찰했습니다. 옆 테이블 대학생들이 밥 먹으면서 카톡하는데 젓가락 들고 한 손으로도 엄청난 속도로 타이핑하더군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후 회의가 재개됐을 때 저는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자꾸만 옆 사람의 키보드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탁탁탁 경쾌한 리듬으로 누르는 그 소리는 마치 피아니스트의 연주 같았어요. 제가 중국에서 듣는 건 탁, 탁 이렇게 끊어지는 소리인데 말이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통역사에게 부탁했습니다. 한글 타이핑을 직접 보여줄 수 있냐고요. 통역사는 흔쾌히 자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중국어로 뭐라고 말하면 그걸 한글로 받아 적어 보이겠다고 했죠. 저는 짧은 문장을 말했어요.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통역사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정확히 2초였어요. 화면에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라는 한글 문장이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변환창도 없고 선택 과정도 없고 그냥 칠 때마다 바로바로 글자가 조립되더군요. 이응, 오, 니은을 누르면 온이 되고 지읒, 리을을 누르면 질이 되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같은 동아시아인데 왜 우리는 안 되고 한국만 되는 걸까? 한글에 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는 건지 제대로 알고 싶어졌습니다. 내일은 한국 동료에게 한글의 원리를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다짐했죠. 다음 날 아침 회의 전 저는 한국팀의 김민수 과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글이 왜 그렇게 빠른지 궁금하다고요? 민수 씨는 환하게 웃으며 화이트보드 앞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설명해 드리죠. 민수 씨가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글의 기본 구조부터 보시죠. 자음 14개, 모음 10개, 총 24개가 전부예요. 영어 알파벳이 26개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이 24개로 만들 수 있는 글자는 1만 개가 넘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조립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이라는 글자를 예로 들었어요. 히읗, 아, 니은 3개를 위아래 좌우로 조립하면 하나의 글자가 되는 거죠. 마치 레고 블록처럼요. 중국어는 어떻습니까? 한자 하나가 통째로 외워야 하는 그림이잖아요. 이라는 글자를 쓰려면 그 복잡한 획 순서를 다 알아야 해요. 하지만 한글은 규칙만 알면 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그럼 한국 아이들은 글자를 몇 개나 외워야 하나요? 민수 씨가 웃으며 답했죠. 24개요. 자음 모음만 배우면 모든 글자를 읽고 쓸 수 있어요. 우리 조카가 7살인데 벌써 신문을 읽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중국 아이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3천자를 외우는데 말이죠. 민수 씨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키보드 배열이에요. 그는 자기 노트북을 보여주며 손가락을 올려놓았죠. 왼손으로는 자음을 칩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것들이요. 오른손으로는 모음을 쳐요. 아, 허, 호, 우 이런 것들요. 그러니까 한글은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아노 치듯이요. 그는 시범을 보였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쳤는데 손가락이 정말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규칙적인 리듬이었죠. 중국어는 어떻습니까?
병음을 칠 때 손가락이 여기저기 튀어요. CHONGGU를 치려면 GHONGGU 8번이나 눌러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자를 선택해야 하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한글은 처음부터 효율성을 위해 설계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죠. 이렇게 과학적인 문자를 누가 만든 겁니까? 민수 씨의 표정이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우리 세종대왕이요. 1443년에 만드셨어요. 1443년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600년도 더 전 이야기잖아요. 민수 씨는 설명을 이어갔어요. 당시 조선은 중국 한자를 쓰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글을 배울 수가 없었죠. 너무 어려우니까요. 세종대왕은 고민했습니다. 백성들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래서 대왕은 직접 문자를 설계했어요.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자음을 만들고 하늘과 땅과 사람의 모양에서 모음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조립하면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당시 선언문에 이렇게 썼어요.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로는 제대로 표현할 수 없으니 새로 28글자를 만든다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600년 전에 이미 중국과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엄청난 경쟁력이 된 거죠. 민수 씨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보고 경탄한대요.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인데 마치 컴퓨터 시대를 위해 미리 설계된 코드 같다고요. 저는 그날 호텔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중국은 수천 년 한자 전통을 지켰지만 디지털 시대에 발목이 잡혔어요. 한국은 600년 전 과감히 독자 문자를 만들었고 지금 그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죠. 서울 출장 사흘째,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민수 씨가 추천해 준 곳이었어요. 한글과 타자기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면 꼭 가보라고 했죠. 박물관 2층 근대관에 들어서자 거대한 기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식 타자기였어요. 설명문을 읽는데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로 60cm, 세로 40cm 크기의 거대한 판에 무려 2,400개의 활자가 박혀 있었어요. 타자수는 이 넓은 판을 뒤지며 원하는 글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요. 글자를 찾으면 레버를 당겨 그 활자를 찍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방식이었죠. 옆에 전시된 영상을 봤습니다. 1930년대 중국 사무실 풍경이었어요. 타자수 한 명이 땀을 뻘뻘 흘리며 활자판을 훑고 있었습니다. 한 글자 찍는데 10초가 넘게 걸리더군요. 이게 타자기입니까? 그냥 작은 인쇄소 수준이었어요. 설명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전문 타자수 양성에 최소 3년이 걸렸고 숙련자도 시간당 20자 정도만 칠 수 있었다. 저는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한자 문명이 근대 기계 앞에서 이렇게 무력했다니요. 옆에는 일본식 타자기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거대한 원통 드럼에 수천 개의 활자가 박혀 있고 그걸 돌려가며 글자를 찾는 방식이었죠. 중국 것보다는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박물관 해설사가 다가와 설명해 줬어요. 1870년대 서양에서 타자기가 발명됐을 때 동아시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펜으로 한자 쓰던 걸 기계가 탁탁탁 찍어내니까 업무 속도가 비교가 안 됐죠.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문명의 상징이었어요. 서양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비결처럼 보였던 겁니다. 중국과 일본은 필사적으로 타자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어요. 해설사는 당시 지식인들의 좌절을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한자를 포기하고 영어 알파벳을 쓰자는 주장까지 나왔대요. 자기네 문자를 버리자는 거예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왔겠습니까? 중국도 비슷했습니다. 한자 간소화 운동이 일어났고 병음이라는 로마자 표기법을 만들었죠. 결국 둘 다 자기 문자를 포기하지는 못했지만 타자기의 대중화는 영영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고생하는 거구나. 100년 전 그 문제가 아직도 해결 안 된 채 컴퓨터 시대까지 이어진 거였어요. 그런데 옆 전시관으로 넘어가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글 타자기 코너였어요. 첫 번째 전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14년 이원익이 만든 한글 타자기였어요. 중국이나 일본 것과 비교하면 놀랍도록 작고 단순했습니다. 키가 겨우 30개 정도였죠. 해설사가 설명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24개밖에 안 되니까 서양 타자기 구조를 거의 그대로 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한글은 모아쓰기 문자잖아요. 가라는 글자를 쓰려면 기역, 알을 옆으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네모 안에 조립해야 하는데 서양 기계는 무조건 옆으로만 가게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받침을 어떻게 밑에다 찍을 것인가? 이게 큰 과제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출발선 자체가 막혀 있었어요. 글자가 너무 많아서 키보드에 담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글자 개수 문제는 애초에 없었어요. 해결해야 할 건 딱 하나, 모아쓰기 기술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천재가 곧 나타나게 됩니다. 박물관 해설사가 저를 다음 전시 케이스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에는 1949년식 타자기 한 대가 놓여 있었어요. 중국이나 일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었죠.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공병우식 세벌식 타자기. 해설사가 말했어요. 이 타자기를 만든 사람은 공학자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안과 의사였죠. 공병우 박사라는 분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유학을 다녀온 당대 최고 엘리트였어요. 대한민국 최초로 쌍꺼풀 수술을 하고 콘택트 렌즈를 도입한 분입니다. 잘 나가던 의사가 왜 갑자기 타자기에 인생을 걸었을까요? 1938년 어느 날 공병우 박사의 병원에 환자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눈병을 앓고 있던 한글학자 이극노 선생이었어요.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목숨 걸고 우리말 연구를 하던 분이었죠. 진료실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공 박사가 물었어요. 눈이 이렇게 나쁜데 좀 쉬시지 그러십니까? 이극노 선생이 답했습니다. 지금 조선어를 연구하느라 쉴 틈이 없소. 공 박사는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신은 일본어를 쓰는 게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위험하게 굳이 조선어를 연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 박사는 일본 유학파라 일본어가 더 편했던 사람이었죠. 이극노 선생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의사라는 지식인이 돼서 어찌 그런 말을 하오? 우리 글이 얼마나 과학적인데 우리가 우리말을 안 지키면 민족의 정신은 영영 사라지는 거요. 이 한마디에 공병호 박사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의사로서 사람 눈은 고쳤지만 민족의 눈은 뜨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날 이후 공병호 박사는 변했습니다. 병원 일은 뒷전으로 미루고 한글 연구에 미친 듯이 빠져들었어요. 이 훌륭한 한글을 사람들이 더 쉽고 빠르게 쓰게 하려면 기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주변에서는 멀쩡한 의사가 노망났다고 수군댔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헛간에 틀어박혀서 직접 타자기 부품을 깎고 다듬었어요. 1949년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공병호 박사가 세벌식 타자기를 완성한 겁니다. 이 타자기의 혁명적인 점은 기계가 한글을 이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받침이 없을 때는 그냥 가고 받침이 있을 때는 자동으로 종이를 붙잡아 두는 기술을 적용했죠. 한글의 모아쓰기 원리를 기계에 구현한 겁니다. 해설사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타자기가 진짜 빛을 본 건 아이러니하게도 625 전쟁 때였어요. 전쟁터에서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1초가 급한데 언제 붓으로 쓰고 활자판 뒤져서 찍겠습니까? 당시 해군 참모총장이 이 타자기를 보자마자 이거다 싶어서 전군 도입을 지시했죠. 수많은 작전 명령서와 행정문서가 이 타자기로 작성됐습니다. 심지어 1953년 정전협정문도 공병호 타자기로 찍었어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빠르게 행정체계를 복구할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이 타자기 덕분에 정보의 속도를 확보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전시된 사진 하나를 유심히 봤습니다. 1953년 판문점 정전협정 조인식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들이 보였죠. 그 문서들이 공병호 타자기로 작성된 거였습니다. 한 의사의 집념이 만든 기계가 역사적 순간에 함께했던 겁니다. 해설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물론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글씨가 안 예쁘다, 빨래줄 같다는 이유로 정보 표준에서 탈락하기도 했죠. 하지만 역사의 승자는 결국 효율성이었어요. 예쁜 글씨보다 빠른 속도가 더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공병호 박사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편안한 의사의 길을 버리고 험난한 발명가의 길을 선택한 사람. 민족의 문자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 그의 선택이 없었다면 지금 한국 사람들이 누리는 타이핑 속도도 없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신념이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박물관 3층으로 올라가자 현대관이 나왔습니다. 1980년대 초기 컴퓨터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애플이 IBM PC, 그리고 한국산 컴퓨터들까지. 해설사가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었어요. 타자기 시대가 끝나고 컴퓨터 시대가 열렸죠. 서양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어 알파벳을 그대로 키보드에 옮기면 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아시아는 또다시 악몽이 시작됐어요. 컴퓨터라는 새로운 기기 앞에서 중국과 일본은 다시 한번 좌절해야 했습니다. 전시판에는 1980년대 중국과 일본의 입력 시스템 개발 과정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중국은 결국 병음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영어 발음을 쳐서 한자로 변환하는 거죠. 지금 제가 쓰는 바로 그 방식이었어요. 일본도 비슷했습니다. 히라가나를 쳐서 한자로 바꾸는 방식을 택했죠. 해설사가 한숨 쉬며 말했어요. 두 나라 모두 엄청난 돈과 인력을 투자했습니다. 변환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사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학습 기능을 넣고, 그래도 근본적인 2단계 과정은 해결할 수 없었어요. 타이핑 속도의 한계는 여전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시된 1980년대 한글 컴퓨터 키보드를 봤어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왼쪽에 자음, 오른쪽에 모음. 그게 전부였죠. 복잡한 변환 프로그램도 필요 없었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원리 그대로, 공병호 박사가 닦아놓은 길 그대로 컴퓨터 시대로 넘어온 겁니다. 해설사는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가 탄생했어요. 공병호 박사님이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젊은 프로그래머들을 지원하셨죠. 한글을 컴퓨터에서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밑거름이 되어주신 겁니다. 저는 전시된 두 벌씩 키보드를 만져봤습니다. 왼손 검지로 기억을 누르고 오른손 중지로 R을 누르면 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왼손으로 니은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R을 누르면 나가 되고, 리듬이 생겼습니다.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마치 피아노를 치는 것 같았어요. 해설사가 비교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똑같은 문장을 각자 언어로 치는 실험이었어요. 한국인은 생각하는 즉시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끊김이 없었죠. 중국인은 병음을 치고 멈췄다가 한자를 선택하고 다시 쳤어요. 일본인도 비슷했습니다. 속도 차이가 2배 이상 났습니다. 전시판에는 외국 언어학자들의 평가가 인용되어 있었어요. 한글은 디지털 시대를 위해 설계된 것 같다. 15세기 문자가 21세기 기술과 완벽하게 호환된다. 이건 문자학의 기적이다. 저는 중국인으로서 부러우면서도 씁쓸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선택을 못했을까? 해설사가 마지막으로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한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PC방 문화, 온라인 게임, 실시간 채팅. 전부 빠른 타이핑이 가능했기에 꽃피운 문화들이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는 나라가 된 건 기술만이 아니라 문자의 힘도 컸습니다. 저는 전시관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2000년대 이후 한국의 IT 기업들이 소개되어 있었어요.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한글의 효율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모바일 시대가 열렸을 때 한글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화면에서도 한국인들은 놀라운 속도로 타이핑했어요. 천지인 입력법, 나라끌 입력법, 각종 모바일 키보드가 쏟아져 나왔죠. 한글의 조립 원리가 모바일 환경에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600년 전 세종대왕의 선택, 50년 전 공병호 박사의 집념, 그리고 30년 전 IT 기업들의 노력이 하나로 이어져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문자 하나가 국가의 운명을 이렇게까지 바꿀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출근 첫날 동료들이 타이핑하는 모습이 새삼 느리게 보였습니다. 병음을 치고 잠시 멈추고 한자를 고르고 다시 치는 그 반복.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죠. 회의실에 들어가 프로젝트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팀장이 물었어요. 서울 출장은 어땠나? 협업 프로젝트는 잘 진행되고 있나? 저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프로젝트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왜 한국만큼 빠르게 칠 수 없는지 그 이유를요. 팀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한글 타자기, 세종대왕 초상화, 공병호 박사 사진, 한글 키보드 배열. 그리고 설명하기 시작했죠. 한국은 600년 전에 이미 디지털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처음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600년 전 왕이 컴퓨터를 예측했다고요?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제가 한글의 구조를 설명하자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24개 기본 문자, 조립식 시스템, 양손 분리 배열.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였습니다. 한 동료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한자를 쓰는데 바꿀 수 있나요? 저는 답했어요. 문자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입력 시스템을 혁신하자는 겁니다. 한국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효율성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혁신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어요. 한글에서 배우는 입력 시스템 혁신 방안.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문자의 효율성은 국가 경쟁력이다. 한국은 이미 50년 전에 이걸 깨달았고 우리는 지금이라도 배워야 한다. 제안서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어요. 첫째, 자주 쓰는 글자 조합을 단축키로 등록하는 기능. 둘째, AI 학습을 통한 예측 정확도 향상. 셋째, 손가락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키보드 재배치. 한글처럼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지만 개선할 여지는 충분했습니다. 2주 뒤 저는 전사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발표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목은 한국은 어떻게 타이핑 전쟁에서 승리했는가였어요. 200명의 개발자들 앞에서 저는 서울에서 본 것들을 공유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철학, 공병호 박사의 집념, 그리고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요.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중국도 그런 문자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왜 우리는 그런 선택을 못했을까요? 저는 답했어요. 중국은 이미 수천 년 한자 전통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600년 전 백지 상태에서 새로 설계할 수 있었죠. 시작점이 달랐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AI 시대, 음성 인식 시대로 가고 있어요. 새로운 입력 방식이 계속 나올 겁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끝까지 파고들면 해법이 나온다는 거죠. 발표 후 여러 팀에서 협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입력 시스템 개선 TF가 꾸려졌고 제가 리더를 맡게 됐어요. 우리는 한글의 효율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따라할 수는 없지만 배울 건 배워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위대한 기술은 위대한 철학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쉬운 글자라는 철학이 600년 뒤 디지털 시대의 경쟁력이 됐습니다. 공병호 박사의 민족의 문자를 지키겠다는 신념이 IT 강국의 기반이 됐고요. 기술만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근본을 봐야 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에 와 있었어요. 이번엔 관광이 아니라 연구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과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거든요. 주제는 동아시아 언어의 디지털 효율성이었죠. 일본 소니, 중국 텐센트, 한국 네이버가 함께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첫 번째 회의가 열린 곳은 판교 테크노밸리였어요.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곳이죠. 회의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IT 기업 빌딩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삼성,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었던 배경에 한글이 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한국 측 연구원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의 평균 타이핑 속도는 분당 약 80단어입니다. 중국은 35단어, 일본은 40단어 수준이죠.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속도 차이가 누적되면 어떻게 될까요? 업무 생산성, 정보 전달 속도, 콘텐츠 생산량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 특히 모바일 시대가 열리면서 한글의 장점은 더욱 부각됐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죠. 메시지 보내고, 뉴스 읽고, 게임하고, 쇼핑하고. 이 모든 게 빠른 입력이 가능하기에 일상화된 겁니다. 일본 소니의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히라가나를 개선하려고 수십 년간 노력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한국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었나요? 한국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처음부터 설계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세종대왕의 초상화가 떴어요. 한국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1443년 세종대왕은 한글을 만들 때 명확한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배우기 쉬워야 한다. 둘째,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과학적 원리에 기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 600년 뒤 디지털 시대의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우기 쉽다는 건 글자 수가 적다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키보드에 담을 수 있었죠. 모든 소리를 표현한다는 건 조립식 시스템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글자를 만들 수 있었고요. 과학적 원리라는 건 체계적 구조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공병호 박사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한국연구원이 말했어요. 하지만 좋은 문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걸 기계에 구현할 사람이 필요했죠. 공병호 박사는 1949년부터 1992년 돌아가실 때까지 43년간 한글 기계화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88세 나이에도 매킨토시 컴퓨터를 배우고 젊은 프로그래머들을 지원하셨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사람의 집념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니요. 공 박사는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유언으로 시신과 장기, 각막까지 모두 기증하셨다고 합니다. 안과 의사로서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한글 운동가로서 민족의 디지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근처 식당에 갔어요. 옆 테이블에 대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카톡으로 대화하고 있더군요. 손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6개월 전 제가 충격받았던 바로 그 장면이었어요. 하지만 이젠 이해합니다. 저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 문자를 쓰고 있을 뿐이죠. 오후 세션에서는 미래 전망이 논의됐습니다. 중국 연구원이 발표했어요. 우리는 AI 음성 인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타이핑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니 아예 말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가려고요. 일본 연구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도 음성 입력 기술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성 인식에서도 한글이 유리해요. 한글은 발음 그대로 적는 표음 문자거든요.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할 때 정확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음성 인식 정확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어떤 방향으로 가도 한글이 유리하다는 얘기잖아요. 타이핑에서도, 음성 인식에서도, 심지어 앞으로 나올 새로운 입력 방식에서도 한글의 구조적 우위는 계속될 겁니다. 600년 전의 설계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다시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6개월 전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호기심이었다면 지금은 존경심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동상 앞에 오래 서 있었죠. 백성을 사랑한 한 왕의 결단이 600년 뒤 후손들에게 이런 선물을 남길 줄 아셨을까요? 박물관을 나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이 된 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반도체 기술, 인터넷 인프라, 교육 시스템 모든 게 중요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효율적인 문자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빠르게 글로 옮길 수 있다는 것, 정보를 신속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경쟁력인지 이제 압니다. 저는 중국인으로서 부럽기도 하고 자극받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완전히 따라 할 수는 없지만 배울 수는 있죠.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도 끝까지 파고들면 해법이 나온다는 것, 한 사람의 신념이 국가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위대한 기술은 위대한 철학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베이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600년을 이긴 문자였어요. 마지막 문단을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아마 자기들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모를 겁니다. 그들은 그냥 당연하게 스마트폰을 두드리고 당연하게 빠르게 타이핑하죠. 하지만 그 당연함 뒤에는 600년의 역사가 있고 한 의사의 43년 집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이 글을 읽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낼 때, 검색창에 뭔가를 칠 때 잠깐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손끝에서 춤추는 저 글자들이 얼마나 특별한지를요. 세종대왕의 백성을 위한 사랑과 공병 후 박사의 민족을 위한 헌신이 만든 기적입니다. 그 기적 덕분에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생각을 표현하고 가장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문자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AI 시대, 메타버스 시대, 새로운 입력 방식이 계속 나올 거예요. 하지만 한글의 과학적 구조와 효율성은 어떤 시대가 와도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겁니다. 600년을 이긴 문자니까요. 그게 바로 한글입니다.